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끈적한 부드러움을 품고 있었다.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삼청동의 오래된 한옥들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다. 박서연은 낙엽을 밟으며 길모퉁이를 돌았다.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조선 목조 건축기법 책이 들려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은 계곡물에 잠긴 세월처럼 맑게 빛났다. 올해 30살인 그녀는 서울대학교 전통건축 연구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반년간 진행된 경주 고택 실측 프로젝트를 막 끝내고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로 돌아왔다. 박서연의 인생은 늘 오래된 집을 맴도는 듯했다. 어릴 적에는 문화재 보건가이신 외할아버지를 따라 경주 양동마을에서 자랐다. 청기화와 흑담, 화려한 단청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통 건축학과를 선택했고 박사과정까지 밟으며 학계에서 제법 이름난 젊은 학자가 되었다. 성격이 차분하고 사교성이 부족했던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고서를 파고들거나 외딴 시골의 고택에서 실측 도면을 그리는 데 보냈다. 주변 친구들은 그녀가 과거에 갇혀 산다고 놀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런 삶이 편안했다. 이번에 서울로 돌아온 것은 한반도 전통문화 보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포럼 장소는 명동의 한 100년 된 근대 건축물이었다.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일제강점기에는 은행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문화교류센터로 개조되었다. 화려한 조각의 나선형 계단과 스테인드 글라스 돔, 모든 곳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져 박서연은 발을 들이자마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리 사람들로 가득했다.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의 경제인들, 단아한 옷차림의 학자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붐볐다. 시끌벅적했지만 어딘가 모를 장중함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벽에 걸린 옛 서울의 건축 사진들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박사,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돌아보니 지도교수인 이 교수였다. 그의 옆에는 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박서연은 황급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노신사에게 향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고 귀밑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온화한 기품이 느껴졌다.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소매 끝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손목시계가 살짝 보였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어 왠지 모를 친근감을 주었다. 서연 씨, 이쪽은 김주혁 회장님이야. 재미교포 기업가이시고 우리 전통문화 보존에 큰 후원을 해주고 계시지? 이 교수가 웃으며 소개했다. 김 회장님께서 전통건축 보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포럼을 위해 특별히 미국에서 오셨어. 김주혁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적당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 박사, 젊고 유능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경주 한옥복원에 관한 박 박사의 논문 몇 편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소. 아주 식견이 깊더군요. 박서연은 조금 놀랐다. 자신의 연구 분야는 비교적 대중적이지 않았기에 이 재미 교포 기업가가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분야의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장님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맞닿았다가 떨어졌다. 김주혁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책에 닿았다. 그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다. 조선 목조 건축기법이라. 우리 집에도 한 권 있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건데 수십 년을 나와 함께했지. 이 책 이야기가 나오자 박서연의 말문이 터졌다.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에게 이 책에 담긴 학문에 대해 들어왔고 스스로 연구를 시작한 후에는 책이 닳도록 읽었다. 책 속의 모든 도면과 문장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다. 김주혁도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경주의 한옥 처마 곡선에서부터 안동의 고택 구조에 이르기까지 목재 선정부터 기와를 굽는 방식까지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다.
이 교수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홀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만이 고요한 고택들과 세월 속에 흐르는 문화의 흔적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주혁은 젊은 시절 해외에서 고생하며 사업을 일구었고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했다. 나이가 들면서 고향의 향기가 그리워져 사업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무너져가는 고택 여러 채를 복원했고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학자들의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낡은 집들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담겨 있지. 김주혁은 홀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고 미래가 없다며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지. 박 박사처럼 마음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어. 박서연은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다. 전통 건축 연구는 정말 고된 일이었다. 외로움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지를 찾아다니며 현장 조사를 해야 했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주변의 많은 동기들은 설계 사무소로 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등 다른 길을 택했다. 오직 그녀만이 이 길을 고집하고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김주혁의 이 말은 마치 강심제처럼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곧 포럼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장으로 들어가 옆자리에 앉았다. 연단 위에 귀빈들이 차례로 연설했지만 대부분 남북 문화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이야기였다. 박서연은 조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꾸만 김주혁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곁에 앉은 노신사를 곁눈질했다. 그는 진지하게 연설을 들으며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조명 아래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문득 이 70세의 재미교포 부호가 자신이 상상하던 사업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에게서는 돈 냄새 대신 선비의 기품과 통찰력이 느껴졌다. 전통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그 진심은 따뜻한 빗줄기처럼 조용히 박서연의 마음을 비추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분과 토론이 이어졌다. 박서연과 김주혁은 전통 건축의 살아있는 계승이라는 주제의 같은 조에 배정되었다. 박서연이 발표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긴장하여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맞은편에 앉은 김주혁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를 격려하는 듯했다. 그 순간 박서연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통 건축의 복원 기술부터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견해를 논리 정연하게 펼쳤다. 발표가 끝나자 김주혁이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는 찬사가 가득했다. 박 박사의 관점은 매우 참신하고 실용적이군요. 특히 전통 건축을 현대 생활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분과 토론이 끝나니 어느덧 해질녘이었다. 석양이 회의장의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스한 빛을 쏟아냈다. 김주혁이 박서연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서울의 거리를 부드럽게 달렸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고 막 켜지기 시작한 네온 사인이 도시를 더욱 매혹적으로 꾸미고 있었다. 김주혁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때때로 창밖의 오래된 건축물을 가리키며 그 역사에 대해 몇 마디 나누었다. 박서연은 차창에 기댄 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익숙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온함이 밀려왔다. 차가 그녀가 새들어 사는 낡은 골목 입구에 멈췄다.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고 내리려 할 때 김주혁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박 박사. 다음 주에 경주에 있는 조선시대 고택을 답사하러 갈 계획이요. 그곳에 대해 아주 잘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소? 박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경주의 그 고택은 작년에 그녀가 상세하게 실측했던 곳이라 정말 익숙했다. 그녀는 김주혁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그곳 복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됐군. 김주혁이 환하게 웃었다. 눈가의 주름까지도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럼 다음 주에 미리 연락하겠소. 박서연은 차문을 열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돌아보니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주혁이 차창 너머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도 손을 흔들며 깊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의 등불은 희미하고 따뜻한 빛을 내며 청석 바닥에 그림자를 비쳤다. 박서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에는 김주혁의 부드러운 미소와 품위 있는 말투가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이 재미 교포 부호에게 이미 특별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호감은 부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전통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영혼 깊은 곳의 끌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다. 마치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고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처럼 그들이 어떤 빛을 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박서연과 김주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경주의 가을비는 서울보다 한결 더 청초했다. 비단실 같은 빗줄기가 청석길을 적셨고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조선시대 고택을 더욱 고즈넉하게 만들었다. 박서연은 한지 우산을 받쳐들고 고택의 빛바랜 붉은 대문 앞에 서서 김주혁이 조심스럽게 그 무거운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끼익 하는 소리가 마치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우는 듯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낡았네요. 박서연이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작년에 실측하러 왔을 때는 문틀의 조각이 비교적 온전했는데 지금은 목조각 몇 개가 떨어져 문 뒤에 있기 위해 흩어져 있었다. 김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고택은 노인과 같아서 늘 돌봐주지 않으면 금세 세월에 좀먹히고 말지. 그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허리를 굽혀 떨어진 목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형적인 경주 양식의 조각이군. 송악연년, 송억연년을 주제로 한 것인데 솜씨가 아주 정교해. 심하게 손상된 게 안타까울 뿐이야. 박서연도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살폈다. 주로 목재가 습기에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먹어서 그래요. 지금 손 쓰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조각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목조각의 결을 부드럽게 쓸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보세요. 여기 원래 학의 날개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반쪽만 남았어요. 김주혁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 온 것은 이 고택을 매입해서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는 것이요. 그는 일어서서 고택의 뜰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경주에서도 보기 드물게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이야. 구조도 반듯하고 정원과 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이대로 무너지게 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박서연은 조금 놀랐다. 이런 고택을 매입하고 복원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 노력이 필요했다. 많은 기업가들이 그럴 재력이 있더라도 그런 인내심을 갖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김주혁의 눈빛에는 망설임 없이 오직 굳은 의지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축축한 청석길을 밟으며 고택 깊숙이 들어갔다.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개수나무, 몇 그루에는 연노란 꽃이 만발하여 비에 섞인 맑은 향기가 상쾌함을 더했다. 대청의 기둥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지붕에서 비가 새는지 바닥에는 무릉덩이가 몇 군데 고여 부서진 창살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박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작년에 실측한 도면을 띄웠다. 눈앞의 건물과 대조하며 김주혁에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기가 행랑채고 저쪽이 사랑채, 뒤쪽이 안채와 후원이에요. 양옆은 별채고요. 전체적으로 전당호침, 젠당허침 구조를 따르고 있고 축선이 대칭을 이루어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격식에 아주 잘 맞아요. 그녀는 말하며 뜰을 이리저리 오갔다. 발걸음은 마치 재빠른 아기 사슴처럼 가벼웠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적셨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청초한 얼굴에
아리따움을 더했다. 김주혁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진지하게 설명할 때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광채를 고택의 훼손을 안타까워하며 찡그리는 미간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도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도 많이 만나봤지만 박서연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수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집념에 가까운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정과 진심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그의 마음속 오랜 세월의 부박함을 씻어내 주었다. 복원할 때는 기존의 건축 부재를 최대한 보존해야 해요. 쓸 수 있는 건 바꾸지 말고요. 박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김주혁을 향해 돌아섰다. 예를 들어 이 기둥들은 좀 썩긴 했지만 보강 처리만 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들도 아주 조금만 남아있더라도 어떻게든 복원해야지. 새로 조각하면 안 돼요. 원래의 기술과 세월의 흔적은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김주혁은 진지하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오. 고건축 복원의 핵심은 옛것처럼 고치는 것. 셔거 루고이지 역사적 풍모와 문화적 흔적을 보존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수첩에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박 박사, 나중에 이 집의 복원 작업은 자문을 좀 부탁해야겠소. 기꺼이요. 박서연이 웃자 눈꼬리가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이런 고택 복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영광이에요. 비가 서서히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축축한 뜰을 비추며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의 대돌에 앉아 고건축 복원 기술과 각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주혁은 젊은 시절 해외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타양에서 고국의 건축물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박서연은 조용히 들으며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젊은이가 홀로 해외에서 낯선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안락한 삶을 택하는 대신 힘들고 보람도 없는 전통문화 보존에 뛰어든 그의 열정은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젊었을 때는 돈 벌고 출세하는 것만 생각했소. 그래야만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지. 김주혁은 뜰의 개수나무를 바라보며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와 고향의 많은 고택들이 관리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소. 그는 박서연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더욱 느끼게 되었소. 박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뺨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김주혁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의 무릉덩이를 바라보았다. 과찬이세요, 회장님. 김주혁은 그녀의 수줍은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고 제주도의 전통 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초가집은 현무암 돌담과 독특한 지붕 구조가 특징이며 강한 바람을 견디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서연은 흥미롭게 들었다. 늘 제주도의 전통 건축을 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김주혁은 그녀의 바람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제주도로 데려가 주겠소. 그곳의 초가집들과 내가 복원한 낡은 집들도 보여주지. 정말요? 박서연의 눈이 반짝 빛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물론이요. 김주혁은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꼭 지키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고택에 머물다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김주혁이 박서연을 서울로 데려다주는 길,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차창에 기댄 채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김주혁에 대한 호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 감정에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왠지 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분명했다. 40살이라는 나이 차이, 미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거리, 사업가와 학자라는 신분의 차이, 이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가족들이 보일 반대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늘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김주혁 앞에서 그녀의 이성은 힘을 잃는 듯했다. 김주혁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오. 박서연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김주혁의 부드럽고 굳건한 눈빛을 보자 마음속의 망설임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래,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좀 더 용감해져야 하는 일이 아닐까? 왜 세상의 시선과 소위 말하는 차이에 얽매여야 할까? 서울의 골목 입구에 도착해 박서연이 내리기 전 김주혁이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미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박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날개를 펼친 아기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목공예품이 들어있었다. 서연 씨가 고건축의 조각을 좋아하는 걸 알고 특별히 장인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요. 김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당신 곁을 지켜주길 바라오. 내가 늘 당신 곁에 있고 싶은 것처럼 말이오. 박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목각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군. 김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자주 서울에 오겠소. 함께 더 많은 고건축을 보러 다니고 복원 방안도 논의합시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김주혁의 시선이 따뜻하고 굳건하게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빌린 작은 방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한 목각을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빠져들었음을 알았다. 나이, 지역, 신분. 한때 그녀를 망설이게 했던 것들은 이 깊어지는 감정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주혁은 정말로 미국과 서울을 자주 오갔다. 그는 미리 박서연에게 연락해 함께 서울의 오래된 건축물을 보러 가거나 도서관에서 고서를 찾아보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분식을 먹으러 갔다. 그는 그녀가 고수를 먹지 않는 것, 따뜻한 레몬차를 좋아하는 것, 고건축을 볼 때 무심코 미간을 찡그리는 것까지 기억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박서연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들의 감정은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깊어졌다. 떠들썩한 고백이나 거창한 맹세는 없었지만 마치 경주의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서로의 마음을 적셔갔다. 박서연은 김주혁과의 만남을, 그가 들려주는 미국 이야기를, 함께 고건축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김주혁 역시 박서연의 지혜와 독립심, 그리고 순수함에 점점 더 끌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이 감정이 세상의 의심과 장애물에 부딪힐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바람을 견뎌낸 고건축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누군가 정성껏 돌본다면 세월의 침식을 이겨내고 영원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서연과 김주혁의 감정 역시 이 공동의 신념 속에서 더욱 굳건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늦가을의 서울, 은행잎이 더욱 작게 떨어져 카페 창가에 두툼한 황금빛 융단처럼 깔렸다. 박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컵 속에 라떼를 적고 있었다. 우유 거품은 숟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사라졌고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 같았다. 맞은편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 이지은이 앉아 있었다. 화장은 정교했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 김주혁 회장님이랑 진짜 사귀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응, 진심이야. 진심이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 옆 테이블에 호기심 어린 시선 몇 개를 끌었다. 그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서연, 너 미쳤어? 그 사람 70살이야.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데? 바라는 거 없어. 박서연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확고했다. 우린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공통된 화제도 있고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 편안하다고? 지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30살 박사님이 주변에 젊고 유능한 남자들은 다 마다하고 굳이 70살 노인네랑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진심으로 믿겠어? 사람들은 네가 그 사람 돈이나 지위를 노린다고 할 거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박서연의 뺨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세상에 수군거림이 있을 거란 건 알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견디기 힘들었다. 네가 돈만 노리는 게 아니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지은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애원하는 듯한 기색을 띠었다. 서연아, 넌 박사에 직업도 있고 외모도 괜찮잖아. 어떤 남자를 못 만나겠어? 왜 하필이면 반쯤 무덤에 발을 담근 사람을 만나려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면 너 혼자 미국에서 의지할 곳도 없이 어떡하려고 그래? 지은의 말은 돌멩이처럼 박서연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주혁의 부드러운 미소, 고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교감, 그의 세심한 배려를 떠올리면 그런 걱정들은 억눌러지곤 했다. 그러나 지금 친구가 적나라하게 그 문제들을 꺼내놓자 그녀의 굳건했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생각해봤어? 지은이 말을 이었다. 네가 70살 먹은 재미교포 노인네를 만난다고 알면 기절초풍하실걸? 아버님은 늘 네가 같은 지역 사람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잖아. 이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야. 박서연은 침묵했다. 아직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로 고집이 세셨고 어머니는 마음이 여리고 걱정이 많으셨다. 이렇게 차이가 큰 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이다. 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날 지은과 좋지 않게 헤어진 박서연은 낙엽이 흩날리는 거리를 혼자 걸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약간의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외투를 여몄지만 마음은 몸보다 더 시렸다. 험담은 친구들 사이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곧 그녀의 학계까지 퍼져나갔다. 한학술 세미나에서 동료 몇 명이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내용은 하나같이 신분 상승을 노린다. 지름길을 택했다. 젊음으로 불을 샀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바늘처럼 촘촘히 그녀의 마음에 밝혔다. 반박하고 싶었다. 김주혁과의 관계는 순수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무슨 미래가 있겠니? 그 사람 자식들이 널 받아줄 것 같아? 네가 미국에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서러운 일 당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래? 아빠, 김주혁 씨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자식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식들이 어떻든 나이 차이가 있잖니.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박서연, 똑똑히 들어라. 만약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겠다면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마라. 전화는 세차게 끊기고 수화기에서는 뚜 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박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끊어진 구슬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부모님과 이렇게 격렬하게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음이 서럽고 아팠다. 김주혁은 곧 그녀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박서연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밤 비행기로 미국에서 서울로 날아왔다. 그녀의 월세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박서연이 문을 열고 먼 길을 달려온 김주혁을 보자 애써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김주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는 많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며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과 슬픔을 쏟아내게 했다. 박서연의 울음이 잦아들고 감정이 가라앉아 그는 휴지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흐른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하오, 당신을 힘들게 해서. 김주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굳건했다.
이런 험담과 반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다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감당해야 할 몫은 제가 감당해야죠. 다만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시오. 내게 맡겨. 김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에 온기는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내가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겠소. 당신을 잘 보살펴서 조금의 서러움도 겪지 않게 할 거요. 박서연은 그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다. 김주혁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를 위해 행동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김주혁은 박서연을 따라 그녀의 고향인 경주로 갔다. 가기 전에 그는 철저히 준비했다. 박서연 부모님의 취향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원한 고택 사진첩과 재단 자료까지 챙겼다. 박서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쌀쌀맞게 대하며 말도 섞으려 하지 않으셨다. 김주혁은 낙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대화를 시도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 박서연과의 관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복원한 고택 사진들을 꺼내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제 나이가 많아 서연 씨가 저와 함께하면 고생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그녀를 보살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함께 있으면 아주 행복할 겁니다. 제가 전통문화 보존 일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수많은 생사 이별을 겪었고 그래서 더욱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서연 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착하며 재능도 있지요. 그녀를 만난 것은 제게 큰 복입니다. 김주혁의 말투는 진솔했고 눈빛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있는 한 하루하루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조금의 서러움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은 김주혁이 딸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업가의 계산적인 면모 대신 진심과 성실함이 가득했다. 특히 복원된 고택 사진들과 전통 문화를 위해 그가 쏟은 노력을 보며 그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박서연을 보았다. 서연아, 너도 다 큰 성인이니 내 선택은 네가 잘 생각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내 연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앞날이 걱정돼서 그래. 엄마, 저 다 생각했어요. 박서연은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주혁 씨를 믿고 우리 관계도 믿어요. 그 방문으로 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돌리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경직된 관계는 풀렸다. 더 이상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다만 김주혁에게 박서연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셨다. 하지만 이쪽의 저항이 채가시기도 전에 미국 쪽에서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김주혁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박서연이 너무 젊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사업가로 명망이 높고 성격이 강한 큰아들 김태주는 여러 차례 김주혁을 설득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신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이렇게 젊은 사람을 만나셔서 소문나면 우리 김씨 집안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감정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은 필요 없다. 김주혁의 태도는 단호했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다. 너희가 그렇게 모욕해서는 안 돼. 내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다. 깊이 생각하셨다고요? 김태주는 냉소했다. 아버지,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회사는 나중에 다 저희에게 남겨질 겁니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아버지 곁에 있는 건 다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서연 씨를 안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주혁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섞였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설령 그녀에게 준다 해도 그건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니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부자 사이는 이 일로 여러 번 다투었고 관계는 경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김주혁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젊은 여자에게 홀렸다는 식의 험담이 돌았다. 뜬 소문은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박서연도 이런 소식들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주혁이 자신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녀의 반대에 부딪혀야 하고 세상의 의심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김주혁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준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다. 주혁 씨, 우리 그냥 그만할까요? 어느 날 밤, 박서연은 김주혁의 품에 안겨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듣는 것도 싫어요. 김주혁은 그녀를 꽉 껴안고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기댔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몇 마디 험담에 무너질 것 같소? 자식들은 내가 천천히 설득할 것이고 세상의 시선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소.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나기 전 내 삶은 평탄했지만 무미건조했소. 재단 일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 당신이 내 삶에 색채를 더해주었고 나 자신도 아직 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소. 다른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요. 절대로. 김주혁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진지하고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박서연은 그의 눈에 담긴 굳은 의지를 보며 마음속의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어졌다.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주혁을 꽉 껴안았다. 포기 안 해요. 절대로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창밖의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다. 부드럽고 고요했다. 뜬 소문은 계속되었고 반대의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박서연과 김주혁의 마음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굳게 지킨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었다. 비바람을 견뎌낸 고건축처럼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역시 이런 험담의 세례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굳건해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박서연은 여전히 전통건축 연구에 매진했고 김주혁은 재단 일을 처리하며 자녀들을 설득하는 데 힘썼다. 가끔씩 들려오는 험담에도 그들은 이제 담담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박서연의 부모님은 김주혁의 여러 차례의 방문과 진심 어린 소통 끝에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셨다. 그들은 김주혁이 딸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과 딸의 얼굴에 늘어나는 미소를 보며 마음속의 걱정을 서서히 내려놓았다. 김주혁의 자녀들도 박서연이 생각했던 것처럼 재산을 탐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심지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김주혁의 재단 고건축 복원일을 돕는 것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성격이 온화하고 마음이 깊은 막내딸 김수미는 박서연의 진솔함과 재능에 감동하여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점차 친구가 되었다. 뜬 소문은 잠잠해지고 반대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박서연과 김주혁은 그들의 끈기가 마침내 보답을 받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함께 비바람을 견뎌낸 시간 속에서 더욱 깊고 견고해지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경주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고택담벼락의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 할 때 공기 중에는 옅은 향기가 감돌았다. 박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귤을 까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경주 유적지에서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듣고 있었다. 김주혁은 옆에서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씩 정원 배치에 대한 견해를 덧붙여 장인과 꽤 이야기가 잘 통했다. 이것은 김주혁이 박서연의 부모님을 뵈러 경주에 온 5번째 방문이었다. 경직된 관계가 풀린 후 그는 거의 매달 시간을 내어 경주를 찾았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왔다. 그는 장인이 서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안동에서 좋은 한지와 먹을 구애와 함께 서재에서 글씨를 썼다. 장모님이 화초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원예 전문가에게 물어 겨울에 키우기 좋은 꽃모종을 가져와 직접 뜰에 심었다. 이 매화는 제주도 품종이라 추위에 강해서 여기 것보다 꽃이 더 화려하게 핍니다. 김주혁은 뜰에 쪼그려 앉아 새로 심은 꽃모종에 흙을 덮어주었다. 동작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내년 봄에는 이 지역 품종을 접붙이면 더 운치 있는 꽃을 피울 겁니다. 장모님은 처마 밑에 서서 그의 바쁜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경계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칭찬의 기색이 깃들었다. 그녀는 곁에 있는 박서연에게 말했다. 주혁 씨, 참 마음이 세심하고 진실되구나. 번지르르한 사업가들 같지가 않아.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부모님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주혁의 인내와 끈기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장인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서연과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김주혁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자신이 아는 응급처치 지식에 따라 장인을 평평하게 눕혀 호흡을 확보했다. 병원에서 김주혁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입원 수속을 밟고 의사를 만나는 등 땀을 뻘뻘 흘리며 바빴다. 그는 장인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병실 밖을 지켰다. 장모님은 그에 지쳤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주혁 씨, 이번에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뭐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주혁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을 모시는 건 제 책임입니다. 장인이 입원한 동안 김주혁은 거의 모든 일을 미루고 경주에 머물며 그를 돌봤다. 매일 아침 신선한 아침 식사를 사서 병원으로 가져왔고 점심과 저녁에는 직접 장인이 좋아하는 담백한 음식을 요리했다. 그는 장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미국의 풍습과 고택 복원 이야기를 들려주어 장인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퇴원하는 날, 장인은 김주혁의 손을 잡고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프로젝트 부지 근처에 조선시대의 오래된 돌다리가 있어 규정상 보호해야 했는데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계획을 수정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김태주는 골머리를 앓으며 여러 전문가를 찾아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김주혁이 이 사실을 알고 박서연에게 한번 봐달라고 제안했다. 박서연은 김태준의 이전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고는 진지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했다. 그녀는 그 돌다리가 오래되었지만 주요 구조는 여전히 튼튼하고 다만 다리 상판이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돌다리의 원형 구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상판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계획 노선을 조정하여 돌다리의 핵심 보호 구역을 비껴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돌다리도 보호하고 프로젝트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제안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박서연은 밤을 새워 상세한 도면을 그리고 전통건축 보존의 전문적 관점에서 방안의 합리성을 상세히 설명한 타당성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프로젝트 심사회의에서 박서연은 자신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전문가들의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며 깊은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방안은 모두의 인정을 받아 김태준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김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박서연의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불을 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재능과 목표가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마음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박사님, 이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회의가 끝난 후 김태준은 박서연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말투로 손을 내밀었다. 이전에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김 대표님, 별 말씀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건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니까요. 그 후로 김태주는 아버지와 박서연의 관계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건축 보존에 관한 문제들을 박서연과 논의하기도 했다. 김주혁의 막내딸 김수미는 박서연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쇼핑하고 전시회를 보고 고건축 복원기술에 대해 토론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설날을 앞두고 김주혁은 박서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박서연에게는 첫 미국 방문이었다. 김주혁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자신이 복원한 오래된 저택 몇 채를 보여주었다. 그의 정성어린 관리 덕분에 저택들은 옛 광채를 되찾았고 웅장한 기둥과 화려한 장식, 생기 넘치는 정원이 아름다웠다. 이 저택은 내가 처음으로 복원한 곳이야. 꼬박 3년이 걸렸지. 김주혁은 박서연의 손을 잡고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 길이 순탄치 않았지만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주혁의 자녀들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축하했다. 김수미는 박서연에게 다가가 가볍게 안아주었다. 새언니, 이제 우리 한 가족이네요. 제가 친언니처럼 잘할게요.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민 씨.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복잡한 절차는 없었지만 모든 순간에 진심과 행복이 묻어났다. 주례가 그들에게 평생을 함께하며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서로를 사랑하겠냐고 물었을 때 박서연과 김주혁은 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서약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친지들은 그들에게 가장 진실된 축복을 보냈다. 박서연은 곁에 있는 김주혁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다. 나이와 지역, 신분을 초월한 이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복원된 고건축처럼 비록 비바람을 겪었지만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주혁은 박서연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 모든 친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저와 서연이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주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저와 서연이는 전통 문화를 통해 만나고 서로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가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사랑을 지키며 더 많은 고건축을 보호하고 더 많은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축복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서연은 단상 아래의 친지들과 곁에 있는 김주혁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와 김주혁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것이다. 피로연은 웃음소리 속에서 계속되었다. 친지들은 잔을 부딪히며 신혼부부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보냈다. 촛대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김주혁이 장인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불을 붙이자 촛불이 흔들리며 방안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외부의 모든 소란을 차단한 채 오직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만이 남았다. 박서연은 하의를 벗고 맨발로 양탄자를 밟았다. 손가락으로 화장대 위에 자개함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마음속은 든든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주혁을 보았다. 그는 정장 단추를 풀고 있었고 촛불 아래 귀 밑에 흰머리가 유난히 선명했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평온함이 느껴졌다. 피곤하지? 김주혁이 다가와 옆에 있던 쇼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을 통해 전해져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빴으니 힘들었을 거야. 박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안 피곤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고마워요, 주혁 씨.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요. 김주혁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빛은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소. 앞으로의 날들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기로 해서
그는 그녀를 침대가로 이끌어 앉혔다. 시선이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이렇게 꾸며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군. 양가의 가장 좋은 축복을 모두 당신에게 주고 싶었소. 우리 집이 서울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세월이 담긴 깊이를 지니도록 말이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모든 곳이 다요. 박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여기는 꼭 우리 관계 같아요. 서로의 과거가 어우러져 지금의 모습이 된 것처럼요. 김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의 달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와 희미한 빛을 드리웠고 촛불과 어우러져 방 안의 모든 것을 몽환적인 색채로 물들였다. 박서연은 김주혁의 안정적인 숨소리를 듣고 그의 손바닥 온도를 느끼며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다만 이 평온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비록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이 차이는 박서연에게 때때로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슬쩍 김주혁을 쳐다보았는데 그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탐색하는 듯한 기색과 함께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무슨 생각하오? 김주혁이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물었다. 아니에요. 박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지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어릴 적 경주에서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관계는 고건축의 짜맞춤 구조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단단히 맞물려 비바람을 견뎌낸다고 하셨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과 김주혁의 관계가 바로 그런 짜맞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겉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새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다. 김주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꿈이 아니오. 진짜지.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커튼 한쪽을 들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박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별일 아니오? 일하는 분들이 피로연 뒷정리를 하는 모양이야.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피로연에서 그녀는 우연히 김태준이 낯선 중년 남자와 소곤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에는 심사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어 불쾌했다. 그때 김주혁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손님들의 축하 인사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그 눈빛을 떠올리니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다. 김주혁은 그녀의 이상함을 눈치챈 듯 다가와 다시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신혼 첫날 밤에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김주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탁자 위에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주었다. 따뜻한 물 좀 마시고 몸 좀 녹이시오. 오늘 샴페인을 꽤 마셨으니 감기 들면 안 되지. 박서연은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의 불안도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붉은 초를 보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김주혁의 얼굴을 유난히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경주고택에서 함께 답사하던 날들, 도서관에서 함께 고서를 찾던 시간들, 뜬 소문에 맞서 함께 견뎌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마음속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주혁 씨, 박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고건축을 봐요. 그렇죠? 제주도 팽나무 군락지에 가서 그곳의 옛집들도 보고 싶고 순천 나간읍성도 가보고 싶고 안동 하회마을도 가보고 싶어요. 좋소. 김주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갑시다. 당신만 좋다면 내가 다 함께 가주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시간이 좀 지나 서울과 미국 일이 정리되면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전부 다녀봅시다. 박서연은 웃었다. 눈꼬리가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그녀는 김주혁이 쉽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처음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녀들의 인정을 얻고 그녀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처럼 그는 하나하나 다 지켜냈다. 방 안의 촛불이 조금씩 약해지며 심지에 작은 심지가 맺혔다. 김주혁이 일어나 옆에 있던 가위로 조심스럽게 심지를 잘라내자 촛불이 다시 밝아지며 그의 집중한 옆모습을 비추었다. 박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세월이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늘 원했던 삶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주혁은 심지를 자르고 나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쉽시다. 그는 옷장으로 가서 깨끗한 잠옷 한 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요. 순면이라 편안할 거요. 박서연은 잠옷을 받았다. 뺨이 살짝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하고는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인테리어도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타일은 옅은 베이지색이었고 세면대 위에는 그녀가 평소 쓰던 화장품과 좋아하는 향초까지 놓여 있었다. 김주혁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서둘러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김주혁은 이미 바깥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짙은 색면 잠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상태였다. 그는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이불을 걷어주었다. 이리 오시오. 이불은 데워뒀소. 박서연은 약간 수줍어하며 침대 가로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은 과연 따뜻했고 옅은 햇볕 냄새가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김주혁이 다시 눕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생겼다. 서로의 숨결은 느껴졌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붉은 초가 타면서 내는 작은 타닥 소리만 들려왔다. 박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의 긴장감이 다시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김주혁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약간 뜨거워서 그녀의 뺨을 점점 더 달아오르게 했다. 서연 씨, 어둠 속에서 김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잠긴 목소리였다. 잠들었소? 아니요. 박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다. 나는 김주혁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섞여 있었고 미처 알아차리기 힘든 쓸쓸함도 묻어 있었다. 박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돌아보았다. 촛불 아래 그의 눈빛은 깊었고 많은 사연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주혁 씨, 왜 그러세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김주혁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손끝은 약간 차가웠다. 아니요, 그냥 갑자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늙고 보니 가장 소중한 건 부도, 지위도 아니고 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줄 사람이더군.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에 꽂힌 매화 옷비녀에 닿았다. 촛불 아래 온화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이 비녀가 당신을 지켜줘서 평생 평안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소. 박서연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김주혁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그럴 거예요. 우리 둘 다 평안하고 기쁘게 살 거예요. 그녀는 그의 몸이 약간 굳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런 친밀한 접촉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곧 그도 손을 뻗어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넓어서 강한 안정감을 주었다. 박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묵직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의 모든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가 곁에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붉은 촛불의 불꽃이 점점 약해지고 방 안의 빛도 어두워졌다. 박서연은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그녀가 막 잠들려 할 때 김주혁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서연 씨, 촛불 끄고 잡시다. 우리의 날들이 활활 타오르고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힘겹게 그의 품에서 일어나 앉았다. 김주혁도 따라 일어나 두 사람은 침대가에 나란히 앉아 머리맡에서 타오르는 붉은 초 한 쌍을 바라보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같이 봅시다. 김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김주혁과 함께 붉은 초를 향해 입김을 불었다. 촛불은 순간적으로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오직 창밖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서로의 윤곽을 그려냈다. 공기 중에는 촛불이 꺼질 때 남은 옅은 연기 냄새가 맴도는 듯했다. 박서연이 다시 누우려 할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김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잠겨 있었으며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연 씨, 사실 내가 당신에게 줄곧 말하지 못한 것이 있소. 이 말은 마치 천둥처럼 박서연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쏟아지던 잠이 확 달아났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주혁의 몸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용기를 소진시킨 듯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박서연은 이불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김주혁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공포감,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퍼져나갔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김주혁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거운 기운이 그녀를 거의 숨막히게 했다. 시간이 멈춘 듯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박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숨겨온 과거가 있는 걸까? 그 낯선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녀가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쯤 김주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박서연의 심장을 내리쳤고 그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위로 쓰러질 뻔했다. 어둠은 짙은 먹물처럼 방 전체를 완전히 적셨다. 오직 달빛만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가느다란 은빛 흔적을 남기며 가구들의 흐릿한 윤곽을 겨우 보여주었다. 박서연의 숨이 멎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주혁의 낮은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맴돌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거움을 담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리가 제멋대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푹신한 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몸을 지탱할 힘이 전혀 없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잠옷을 적셨고 차가운 감촉이 척추를 따라 퍼져나가자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뭐라고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고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의 따뜻함과 달콤함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갑작스러운 말에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공포만 남았다. 김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가 느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짊어진 듯했다. 서연 씨, 내게는 고향에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어. 아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못이 박힌 두 개의 날카로운 칼처럼 박서연의 심장을 흔흔히 찔렀다. 머릿속이 윙울리며 하얗게 변했고 모든 생각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충격으로 몸이 심하게 흔들려 침대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그녀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시야를 흐렸다. 또 다른 아내가 있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결혼식은 뭐고요? 김주혁 씨,
나를 뭘로 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가득했다. 가슴이 거대한 돌에 짓눌린 듯 숨이 막혔다. 과거의 달콤함, 신뢰, 굳건함이 이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를 갈기갈기 찢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부드러움, 진심 어린 약속, 부모님의 인정, 친구들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김주혁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서연은 세차게 뿌리쳤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춰섰다. 무력감과 씁쓸함이 묻어났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뭔데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몸은 흥분으로 계속 떨렸다. 아내가 있으면서 나를 만나고 나와 결혼까지 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내가 당신 돈이나 보고 뭐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김주혁의 몸도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속인 게 아니오.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심이오.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의 약속 같은 것이오. 당신을 상처 입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소. 약속? 박서연은 비웃었다. 눈물이 더욱 세차게 흘렀다. 결혼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고, 한 사람의 감정을 속이는 것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김주혁 씨,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요. 우리 사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압박을 견뎌왔는지 알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썼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실을 계속 숨길 수 있어요? 그녀는 피로연에서 본 낯선 중년 남자를 떠올렸다. 김주혁이 가끔 멍하니 있던 모습, 고향의 옛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끔 드러내던 무거운 표정,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세부 사항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그의 부드러움 뒤에는 이토록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행복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김주혁은 잠시 침묵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고 용기를 모으는 듯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낮고 잠겨 있었으며 회상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40여 년 전의 일이오. 충격, 분노,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동정심이 뒤섞여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깨어난 후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소. 김주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평생 그녀를 돌보겠다고 조금의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하지만 나중에 윤정이는 내 마음속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나와의 약속을 깨자고 먼저 말했소. 내가 반대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고 심지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을 돌봐주던 이웃집 형님과 결혼까지 했소. 나는 그녀가 정말 행복해졌다고 믿고 마음을 놓고 내 사업에만 집중했소. 그러다 몇 년 전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윤정이를 찾아갔는데 그동안 그녀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형님의 자식들이 그녀를 구박하며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복원한 고택으로 그녀를 모셔와 일하는 분들이 돌보게 했소. 김주혁은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오. 당신이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우리가 어렵게 이룬 관계가 이 일로 깨질까봐 두려웠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신을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험담에 시달리게 할까봐 두려웠소. 나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천천히 당신에게 말하고 적응할 시간을 준 다음 윤정이를 만나게 해서 내가 그녀에게 가진 것은 죄책감과 책임뿐이고 당신에게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소. 하지만 일이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소. 터졌다고요? 박서연은 이 단어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마음속 의문이 더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이 일을 알아요? 윤정이의 조카요. 김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는 줄곧 윤정이의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탐내왔는데 내가 윤정이를 모셔가자 앙심을 품고 있었소. 피로연의 그 낯선 중년 남자가 바로 그가 보낸 사람이요.
그는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일을 세상의 폭로해서 나를 망신시키고 당신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협박했소. 박서연의 몸이 다시 굳었다. 피로연에서 그녀를 불쾌하게 했던 그 눈빛이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김주혁이 그때 미간을 살짝 찌푸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에게 숨겼던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소. 당신이 알면 걱정할까봐. 김주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우리가 촛불을 끄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말았소. 서연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에게 숨기지 말았어야 했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말았어야 했소. 어둠 속에서 박서연은 김주혁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에서 멈췄다. 다시 뿌리쳐질까 두려운 듯했다. 박서연의 마음은 엉망진창이었다. 김주혁의 죄책감도 이해할 수 있었고 윤정희에 대한 그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여전히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입으로는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고 했지만 이런 기만이 가져온 상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의 충격보다 훨씬 컸다.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뜬 소문을 견디며 굳건히 그와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결혼식에서의 진심 어린 축복,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 이제 이 모든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거짓말을 용서하고 함께 이 일을 마주해야 할까? 아니면 이 거짓으로 가득한 결혼을 끝내고 떠나야 할까? 다리의 무력감이 점점 더 심해져 거의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어둠 속에서 미래의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막막함과 절망만이 느껴졌다. 서연 씨,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당장 나를 용서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소. 김주혁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심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소.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당신이 조금의 서러움도 겪지 않게 하겠소. 만약 그러고 싶지 않다면 나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요. 방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교차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귀 밑에 흰머리가 새벽빛 아래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기대가 섞여 있었다. 네 개의 눈이 마주쳤다. 김주혁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삼켰다. 박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차분했다. 주혁 씨,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비밀을 소화할 시간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이 관계가 계속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 김주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지쳐 있었다. 줬소. 시간을 주겠소. 얼마든지. 당신이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재촉하지도 이 일을 다시 꺼내지도 않겠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서연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피곤할 테니 푹 자시오. 나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겠소. 말을 마친 그는 방을 나섰고 마치 그녀를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박서연 혼자 남았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며 침대 머리맡에 꺼진 붉은 초를 비추었다. 심지에는 검은 흔적이 남아 마치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건을 말없이 증언하는 듯했다. 박서연은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김주혁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윤정이라는 여자, 그 봉인된 과거가 무거운 돌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미래 인생 경로를, 그녀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새벽빛이 한옥의 화려한 창살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지난밤 붉은 초가 꺼지면서 남긴 옅은 탄내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이미 무거운 비밀에 씻겨나가고 없었다. 박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새 잠 못 이룬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김주혁의 말과 윤정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몸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고 어젯밤 다리가 풀렸던 공포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혼란과 분함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어물쩍 거짓으로 가득한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김주혁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이 봉인된 과거의 전말을 밝혀내고 김주혁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정오 무렵 김주혁이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스쳤다. 그는 박서연이 이 기회에 마음을 추스르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진실을 찾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에서 박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흰 구름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처음 김주혁에게서 한국의 고택에 대해 들었을 때의 설렘, 그가 한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의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때의 희망은 순수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주혁은 그녀 곁에 앉아 내내 조용했다. 가끔 물을 건네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등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의 서먹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툰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할 뿐이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고택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한국적인 특색으로 가득했다. 소박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휠체어에 앉아 마당 문을 등지고 창가의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뒷모습은 약간 여위어 보였지만 차분한 기품이 느껴졌다. 발소리를 듣고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서연은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젊었을 때의 청초한 윤곽이 남아있었다. 특히 그 눈은 온화하고 투명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얇은 담요로 덮여 있었다. 김주혁이 말했던 그를 구하다 평생 장애를 얻게 된 그 달이었다.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온했고 조금의 적의도 없었다. 주혁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재능 있는 분이고 고건축에 대한 조예도 깊다고요. 박서연은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윤정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주혁은 옆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윤정이가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다. 마음속의 죄책감이 더욱 깊어졌다. 윤정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윤정이가 그의 말을 끊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 난 다 잊었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았다니 나도 기뻐. 그녀의 시선이 박서연에게 향했다.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 씨,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주혁 씨가 일부러 숨기려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박서연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윤정이가 원망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해심이 깊고 심지어 김주혁을 위해 변명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이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윤정 어머님, 박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앉아서 얘기해요. 윤정이가 마당의 돌탁자와 의자를 가리켰다. 마음속에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김주혁은 두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고 조용히 옆으로 물러났다. 어떤 이야기들은 윤정이와 박서연이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서연은 윤정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온화한 눈빛을 보자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윤정이는 천천히 입을 열어 봉인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주혁이 말한 것보다 더 상세하고 더 가슴 아팠다. 나하고 주혁이는 이웃사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는 친오빠처럼 나를 돌봐줬죠. 윤정이의 눈빛은 아련했고 마치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했다. 젊었을 때 그는 포부가 컸어요. 밖으로 나가 성공하고 싶어 했죠. 나는 늘 그를 지지했어요. 그가 떠나는 날, 돈을 벌면 돌아와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 낡은 집도 예쁘게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떠난 후 나는 매일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윤정이의 목소리가 약간 메었다.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구조대를 따라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가 험한 건 알았지만 그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꼬박석 달을 찾아 헤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죠. 그가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계속 찾고 또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무인도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를 구하려던 순간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나를 바다로 끌고 갔죠. 필사적으로 버텼고 결국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내 다리는 다시는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윤정이는 자신의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주혁이가 깨어난 후 내 모습을 보고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기어코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를 망칠 수 없었어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 같은 장애인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웃집 아저씨와 결혼했죠.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늘 나를 돌봐주었지만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정은 감사한 뿐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혁이는 그 사실을 알고 늘 미안해하며 자주 나를 찾아와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그의 자식들이 나를 구박하며 집에서 내쫓았을 때 주혁이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일하는 분들이 나를 돌보게 했죠. 그는 예전처럼 나에게 잘해주었지만 나는 이것이 그의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윤정이는 박서연을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박서연 씨, 주혁이는 정이 많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가진 것은 책임감뿐이고 당신에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숨긴 것도 당신이 오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이 일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부디 그를 용서해주길 바라요. 그 사람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박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윤정이를 보며 존경과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김주혁의 거짓말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과 그녀에 대한 소중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때 마당 문이 세차게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피로연에서 본 그 낯선 남자였다. 고모는 너무 착해 빠졌어. 남자는 윤정이를 가리키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주혁 저 늙은이가 고모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 편을 들어요? 남자의 시선이 박서연에게 향했다. 짙은 저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돈이나 탐내는 여자야. 김주혁한테 우리 고모라는 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한 건 그 사람 돈 때문이잖아. 민호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윤정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날카롭게 꾸짖었다. 이건 나하고 주혁 씨, 그리고 박서연 씨 사이의 일이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가 상관 안 하게 생겼어요? 민호가 냉소했다. 고모는 너무 물러터졌어. 김주혁은 저렇게 부자인데 고모는 고작 이런 데 살면서 쥐꼬리만 한 생활비나 받고 있잖아요. 내가 조카인데 고모가 당하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박서연은 민호를 보며 문득 의심이 들었다.
민호의 반응은 단순히 윤정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빌미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김주혁이 민호가 윤정이의 보상금을 탐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을 보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민호,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김주혁이 다가와 박서연과 윤정이 앞에 서서 민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원하는 거? 민호가 냉소했다. 김주혁, 당신이 옛날에 우리 고모한테 진 빚 오늘 갚아야겠어. 돈을 한몫 두둑이 주든지 아니면 당신 명의로 된 고택 하나를 나한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언론에 다 터뜨려서 당신 망신시키고 말 거야. 박서연은 그제야 민호의 진짜 목적이 김주혁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윤정이를 위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꿈 깨라. 김주혁이 노성을 질렀다. 내가 윤정이를 돌보는 건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이지 내가 협박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윤정이 보상금은 내가 꼬박꼬박 줬는데도 네가 여러 번 몰래 가져갔잖나. 이제 와서 여기서 행패를 부려? 내가 가져가면 어때서요?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거 원래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주혁, 좋은 말 할 때 들어. 오늘 내 조건 안 들어주면 당장 언론사에 전화할 거야. 그때 윤정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모, 민호는 잠시 멈칫하며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목소리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박서연은 민호의 반응을 보며 의심이 더 커졌다. 민호의 배후에 누군가 그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윤정이의 건강 상태도 김주혁이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김주혁은 황급히 일하는 분에게 의사를 부르라고 하고 분노에 찬 눈으로 민호를 쏘아보았다. 당장 꺼져. 다시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민호는 윤정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났다. 마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윤정이의 기침은 잦아들었어도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미안해요.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윤정이가 힘없이 박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고질병이라. 윤정이는 미소 지었다. 미소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박서연 씨, 마음속에 아직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주혁 씨에 대해서.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더 있어요. 박서연은 멈칫했다. 더 있다고요? 윤정이는 김주혁을 한번 쳐다보고는 박서연에게 말했다. 주혁 씨가 옛날에 바다로 나갔던 건 단지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여동생은 어릴 때 유괴당해서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던 것도 여동생을 찾을 힘을 더 키우고 싶어서였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도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우연히 그가 소중히 간직한 여동생 사진과 실종 전단지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가 당신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건 당신이 그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떠날까봐 그랬을 거예요. 박서연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김주혁의 배우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윤정이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여동생을 찾는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다. 의사가 곧 도착하여 윤정이를 진찰했다. 감정이 격해져서 생긴 발작이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혁은 일하는 분에게 윤정이를 방으로 모시라고 하고 박서연을 데리고 그들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박서연은 김주혁을 보았다. 눈빛에는 이해,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오, 서연 씨.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걸 숨겨서. 김주혁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여동생을 찾는 일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요.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군.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부추겨서 이 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 회사에 있는 오랜 경쟁자가 의심스럽소. 그는 늘 내 프로젝트 몇 개를 탐내왔지. 고건축 보건재단의 주도권까지도 말이오.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박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우리가 직접 이 일을 밝혀내서 우리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고 윤정 어머님이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해요. 김주혁은 그녀의 눈에 담긴 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맞서려 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 관계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두 사람은 상해 끝에 민호부터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혁은 친구를 통해 민호의 주소를 알아냈고 박서연이 함께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민호가 충동적이긴 하지만 본성이 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의 입에서 배우 조종자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호의 집은 낡은 아파트였고 주변은 어수선했다. 김주혁과 박서연을 보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말투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소. 민호 씨, 저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박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배우가 있다는 거 알아요. 고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다른 사람의 부추김 때문에 고모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민호의 몸이 잠시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박서연은 그의 동료를 눈치채고 말을 이었다. 당신을 조종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할 뿐이에요. 일이 커져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당신은요, 고모님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나는 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투가 누그러졌다. 나도 그 사람한테 협박당했어요. 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김주혁 회장님을 망신시키면 큰돈을 주고 좋은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단 말이요. 그 사람이 누구요? 김주혁이 추궁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한 이름을 털어놓았다. 최진성이요. 바로 김주혁 회사의 오랜 경쟁자였다. 마침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김주혁은 즉시 최진성이 민호를 부추긴 증거, 즉 이체 기록과 대화 기록을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넘겼다. 최진성은 김주혁이 이렇게 빨리 반격할 줄 몰랐고 증거가 명백하여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김주혁을 괴롭히지 못했다. 민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윤정이와 김주혁에게 사과했다. 마음이 약한 윤정이는 그를 용서했고 김주혁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민호의 일을 해결하자 이제 김주혁이 여동생을 찾는 일이 남았다. 수십 년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시종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박서연은 그가 소중히 간직한 여동생의 사진을 보았다.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작은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마음이 짠했다. 윤정 어머님은 당신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잖아요. 혹시 뭔가 아시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박서연이 문득 떠올렸다. 김주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윤정이는 내 여동생과 나이가 비슷해서 어릴 때 자주 같이 놀았어. 어쩌면 뭔가 기억할지도 몰라. 두 사람은 즉시 윤정이에게 가서 물었다. 윤정이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회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여동생이 실종되던 날 붉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 그 위에 작은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지. 그날 마을 입구 가게에 사탕 사러 간다고 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낯선 남자가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 눈빛이 좀 이상했지. 나중에 네 여동생이 실종된 후에 그 남자는 사라졌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이 단서는 김주혁을 흥분시켰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당시의 기록을 다시 조사하고 윤정이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를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도 여동생을 찾는 일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다. 김주혁은 조금 낙담했다. 박서연은 늘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천천히 찾다 보면 언젠가 단서가 나올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고건축 관련 포럼과 커뮤니티에 실종 전단을 올렸다. 김주혁의 여동생이 당시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고, 만약 살아있다면 고건축에 대한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주혁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어릴 때 자주 남매를 데리고 낡은 집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이 행동이 정말로 전환점을 가져왔다. 보름 후 경북 안동의 한 네티즌이 박서연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젊었을 때 매와 자수가 놓인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자신이 한국 전쟁 때 오빠와 헤어졌다고 말하며 가족을 찾고 있는 한 할머니를 안다고 했다. 김주혁과 박서연은 즉시 안동으로 날아갔다. 그들이 한 고택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 김주혁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이목구비에서 옛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특히 손목의 작은 흉터는 김주혁의 여동생이 어릴 때 대었던 흉터와 똑같았다. 동생아, 김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김주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오라버니, 맞아요? 수십 년의 이별이 이 순간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모든 그리움과 걱정이 눈물 속에서 해소되었다. 박서연은 옆에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고 보니 김주혁의 여동생은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서 헤어져 마음씨 좋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을 잊지 않고 어릴 적 기억에 의지해 계속 가족을 찾아왔다. 그 세월 동안 그녀도 고건축을 좋아하게 되어 여러 곳의 낡은 집들을 보러 다녔는데 뜻밖에도 이로 인해 오빠를 찾게 된 것이었다. 남매가 재회한 후 김주혁은 여동생을 고향으로 데려갔다. 윤정이도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보고 감격했다. 세 노인은 함께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김주혁의 여동생은 윤정이의 사연을 듣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정 언니, 오랫동안 우리 오빠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때 단서를 제공해줘서 제가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윤정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어릴 때 다 좋은 친구였잖아.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박서연의 마음속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김주혁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윤정이도 편안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거쳐나갔다. 서울로 돌아온 후 박서연과 김주혁은 그들의 삶을 다시 계획했다. 그들은 고건축 보존 사업에 더 많은 힘을 쏟았고 함께 경주의 그 조선시대 고택을 복원했으며 안동과 협력하여 고택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했다. 박서연의 부모님도 자주 서울로 와서 그들을 보셨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놓으셨다. 김주혁의 자녀들도 박서연과 점점 더 잘 지냈고 김수미는 심지어 박서연을 따라 고건축 복원 지식을 배우며 그녀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다. 늦가을의 어느 날 박서연과 김주혁은 경주 고택의 뜰에 앉아 장인들이 정교하게 창살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려 그들의 몸을 비추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주혁 씨 보세요. 이 고택도 이제 곧 복원이 끝나가요. 박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꼭 우리 관계 같아요. 비바람을 겪었지만 더욱 견고해졌잖아요. 김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했다. 그래,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겠지.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부드럽고 굳건했다. 서연 씨,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맙소. 모든 어려움을 함께 마주해줘서 남은 인생,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세상의 모든 고건축을 보고 우리의 공통된 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도 지키겠소. 박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신혼 첫날 밤 촛불을 끈 후에 충격적인 순간을, 뜬 소문과 험난했던 장애물들을, 진실을 찾을 때의 혼란과 굳건함을 떠올렸다. 마음이 감회로 가득 찼다. 진정한 사랑은 순탄한 달콤함이 아니라
비바람을 겪은 후에 함께함과 포용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마주한 후에도 여전히 손잡고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석양이 지고 노을빛이 고택의 검은 기와를 물들이며 따뜻한 금빛을 입혔다. 장인들은 이미 일을 마쳤고 뜰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오직 바람이 나무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박서연과 김주혁은 나란히 앉아 석양이 천천히 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평온과 만족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복원된 고택처럼 비록 손상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서로의 보살핌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빛을 발했다. 그리고 나이와 지역,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이 사랑은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따뜻하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조용히 하늘에 올라와 이 고택을, 그리고 서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남은 인생,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도 그들은 이 고요한 낡은 건축물들을 지키고 그들만의 소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켜나갈 것이다.